작지만 큰 의미를 가진 4.3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막판에 쏟아진 돌발 변수 속에 선거는 여전히 혼전양상입니다. 과연 누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고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국 방향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이번 4.3 보궐선거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 작가가 주문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런 보궐선거는 없었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오는 패러디인데 네. 네. 이것은 선거인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측을 했는데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석입니다. 근데 의미는 두석 그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일단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정서상 아직 정권 심판론이 여론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의 평가야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서 드러나듯이 대선 패배 이후에 좀 느슨해져 있었던 이제 보수층의 네. 결집도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는데 그런 한복판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에 치러질 총선의 예선전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 내년 총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보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물론 PK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예. 그래도 결과를 보고 내년 총선을 좀 예측할 수 있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또는 야당,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야당의 대여 투쟁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두석이지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오늘 지금 3시 현재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전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고요. 또 대통령의 인사 실패 사례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국민의 기대가 지금 못 미친다는 여론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선거다. 그러니까 전국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또 내년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선거,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작지만 큰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투표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후 3시를 기준으로는 전체 선거구 투표율이 36.1%인데 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건 좀 높았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국민들이 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시행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저만 해도 사전 투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꼬박꼬박 사전 투표로 합니다. 당일날은 이거는 바쁘시죠? 예, 바쁘기도 하고 사전 투표가 훨씬 더 투표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그 용이성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투표율 전체가 올라간다는 건 양당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당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 당의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투표율이 저조할 때는 한쪽 당의 지지층만 결집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네. 근데 대체로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보면 한 당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모든 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2017년도에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하고 비교하면 약 한 14-1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번 두석이지만 두석의 유권자들의 모든 당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현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구니까 창원의 투표율만 보면 되는데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시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 분포가 달라요. 통영 같은 경우가 고성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네.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통영의 투표율과 고성의 투표율에 따라서 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각 축전이 변수가 좀 될 수 있어서 좀 나누어서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금 경남이란 말을 네.
변수 중에 하나는 오늘이 평일이고 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투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보수 진보 어디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도 총력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또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저 지역이 말이죠. 이 노동자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 네. 창원 그렇기 성산 때문에 같은 경우. 예. 이 근로자층의 조직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의당한테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저 지역이 굉장히 또 그 지역에서 소득층이 높은 분들이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늘 지금 35%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양 진영이 총 결집을 하는 상황이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후보가 나와서 표에 분산할 걱정은 좀 있고요. 네. 정의당도 민중당 민중당이 후보가 제법 득표력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 정의당 후보가 정말 박빙의 싸움을 한다면 바른미래 애국당 쪽하고 민중당 쪽이 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도 아마 두 후보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14년인가 그 동작에서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 네. 두 분이 아주 격돌을 했는데 표차가 아마 950표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그때 진보 성향의 후보가 1020표인가 가져갔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그 나왔던 CG 아마 지지율 CG는 6일 이전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그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걸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참 오늘 어려운 대담입니다. 결과가 곧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이제 연이어서 당선이 됐던 지역구이고요. 이제 민주당과 노회찬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제 단일화를 했었죠. 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지지 유세도 갔던 곳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은 한국당의 조직력 못지않게 진보 세력의 조직력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어서 예. 비록 총선 본선과보다는 낮은 보궐선거 투표율을 할지라도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에게 낮은 투표율 속에서 뭐 불리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만만치 않은 지지층 결집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여론조사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단일화 이후에 이제 정의당 후보가 꾸준히 앞섰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지표로 보나 과거 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 분석으로는 보나 아무래도 정의당 후보가 이길 다소 가능성이? 유리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일화 이전에 사실 2위와 3위 후보를 단순히 합한 숫자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단일화 이후에 그것보단 기대 못 미치거든요. 시너지가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못 나오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지지층은 상당히 결집을 하는 것 같고, 물론 뭐 정의당 지지층도 결집은 하겠지만요. 게다가 지금 일반 민심, 무당파들의 민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지역이 창원 성산 지역도 그렇고 통영 고성도 그렇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당은 그래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책임론도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한국당 쪽으로 상당히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기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의당이 뭐 추격 중이죠, 조금 앞서는 거로 한국당은. 나왔지만 결국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한국당이 하는 예측을 거. 하신다면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예. 예. 정의당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창원 그러나 성산에서.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통영 고성은 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물론 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다 민주당에서 배출을 하긴 네. 했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통영 구성도 이제 지지율 양상으로 보면 이제 한국당의 정 후보가 이제 우세한 걸로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양문석 민주당 후보 캠프 본부장의 인터뷰 중 내용을 봤더니 예. 예. 일단 캠프 주장이지만 이제 두 자리 차이의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리 수로 좁혀들었다. 맹추격 중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자에게 돈을 이게 금품을 이제 전달하는 뉴스가 사건이 터져서 예. 물론 정 후보 측은 이제 무관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제 대대적인 보도가 되면서 이제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는 선거판에서의 금품 수수 사건이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가 불법 전화 선거 운동원들이 이제 운영이 되다가 적발이 돼서 현 최문순 지사에게 예. 그 당시 분석에 따르면 이제 역전패를 당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그 돈봉두 사건도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통영과 고성을 조금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군이 달라서. 근데 이제 통영이 고성보다 2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양 후보가 통영 출신이고 출신. 네. 한국당 후보가 고성 출신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투표율이 이제 고성이 통영보다 높기는 한데 네. 워낙 인구수가 통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양 시군의 투표 성향이 또 어떻게 승부를 갈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봉투 이- 얘기도 해주셨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인구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건 틀림없다. 예. 그러니까 통영과 고성, 통영이 2배 이상 유권자가 많은 상황에 민주당 후보가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선의 후보를 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고성이 네. 그동안에 늘 통영에서만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인구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고성의 결집력이 더 강해 보여요. 아마 투표율도 높은 게 그런 까닭일 거고. 그다음 통영이 좀 더 발달을 했는데 고성에 사는 분들이 통영으로 또 이사를 많이 가 있어요. 예. 고향이 고성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워낙이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예. 이러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도 한국당이 상당히 앞서는 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 지역에서는 승리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정전식 후보의 경우에 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은 그 가까운 분이 기자한테 돈을 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공세를 취했지만 그 돈을 준 분이 정정식 후보 캠프에 있는 분은 아니고 캠프랑 정정식 무관한 사람이라고. 예, 후보 쪽에서는 뭐잘 모르는 분이다.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돈 준 분도 자기는 뭐 통영고등학교 그 축구부 후원회 뭐 고문 자격으로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4시간 반 아니다. 6시간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코어 한번 예측해 주시죠. 뭐 1대1, 2대0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 창원은 민주당이 안 나갔고 네. 통영 고성만 민주당이 나갔기 때문에 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1대1이라고 말씀을 드리나 예. 이기는 일이 창원인지 통영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통합 스코어만 1대1로. 우리 교수님은 좀 자유롭게 현명하신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으로는 1대1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그런데 한국당이 2대0으로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뒷부분은 2대0. 바람인가요? 이런 아니요. 그 지금 한국당의 분위기나 예. 뭐 이쪽에 현지에 뭐 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예. 정부에 굉장히 실망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그 투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감지하나 봐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고 한국당 쪽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의 장관 인사의 문제, 예. 뭐 이미 2명이 탈락했지만요. 그 다음에 전 청와대 대변인, 뭐 그것 때문에 물러났지만 예. 청와대 대변인의 뭐 중앙대 앞에 그 상가 주택 매입 과정에 대한 예. 문제, 그리고 인사 실패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좀 우라통을 돋군 이런 측면.
그다음에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께서 묻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두 수석이 있잖아요. 조남매라고 하는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윤리의 어떤 부재 뭐 이런 것들이 표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거에 대한 변수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 대변인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수석의 그 말, 이런 것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뭐 당연히 단점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한국당 지지율이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의도에서 벌어진 정치 공방이었기 때문에 예. 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강하게 그렇게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부 여당을 이제 밀어붙였고 청문회 과정이라는 그 특수 환경 속에서 이제 야당한테 유리한 구도로 형성됐던 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또 반대쪽으로 해석을 하면 한국당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 예. 이제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 특히 무당파 입장에서 황교안 체제가 가지고 있는 친박 중심의 정치에 대한 평가 네. 이것도 저는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제가 여러 번 패널로 나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교안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지지층을 향한 정치는 어떤 그 확장성을 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황교안호가 이번에 이제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중도층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뭐 열세인 것으로 보이나 예. 실제로 표심에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게 대표가 된 이후로 처음 네. 치르는 선거여서 힘을 많이 쏟았는데 좀 지원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축구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2천만 원 제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축구장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하는 분들이 다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몰랐다 이렇게 한국당이 처음에 그랬는데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저렇게 옷을 입고 운동한 거에 대해서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저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정의당의 뭐 이정미 대표, 정의당의 예, 여영구 후보도. 후보도 프로농구장에 가서 기호 5번 여영구 후보 예. 이름까지 달린 머리띠를 하면서 문제가 또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당 쪽이 경남FC가 2천만 원 제재금을 받으면서 더 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손해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은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예. 협조공문 보냈단 말이죠. 예. 한국당은 늦었지만 좀 비교적 진솔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사과를 했어야 옳았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축구협회와 이제 농구협회의 규정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정의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그러나 선관위는 이제 둘 다 선거법 저촉되는 부분이 저촉되는 있다. 부분이 있다는 예.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어떤 심판을 맡은 심판의 주의 경고가 갔으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유감 표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그 경남 FC 축구장 문제는 한국당이 처음부터 바로 발빠르게 사과하고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뭐 타당 핑계 대고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황 대표의 이미지만 좀 손상을 입었던 것 같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정중한 사과를 경남 도민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스포츠 경기장에서 유세 문제가 국민 스포츠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건 반대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징계와 사과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뭐 이 건이 이번 투표의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다만 오세훈 전 시장님의 발언은 아주 예민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오히려 창원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 오세훈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 한국당은 계속해서 발언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표에 좀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표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정의당 후보 진영 그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세를 하면서 아마 이분이 뭐 선거 경험도 많고 하니까 무슨 원고를 써가지고 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예. 뭐 한국당 지지층에 대해서 좀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다 보니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다. 돌아가신 분을 거명하면서 그럴 이유는 없었겠다. 다만 왜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게 됐는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조금 더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고인에 대해서 모독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예. 설명을 했죠. 한국당의 후속 조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뭐 한국당이 아직까지는 후속 조치를 뭐 취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선거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오늘 지나면 오늘 이제 지나면 다 또 선거 결과를 놓고 예. 또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이 좀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를 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앞서가는 상황인데 그러나 상당히 추격전을 하던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뭐 지는 결과가 나왔다면 저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당내에서 문제가 오히려 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선거의 영향도 영향인데 예. 일단 한국당 내에서 이제 유일무이한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이고 평소에 저도 꽤 좋아하는 정치인이셨는데요. 예. 오전 시장의 이런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허물을 본인 스스로 용서를 안 해서 생긴 그 엄격한 성정과 국민의, 예. 엄격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이고 창원 시내에 걸려 있는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서민과 그 약자들 편에 서서 노력했던 진보 정치의 정신을 기리자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은 뭐 고인들의 공과 과를 다 평가하지만 아무래도 고인이 되시면 과보다는 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명예롭게 존중해주는 이제 문화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세장에서 선거에 투표활동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요. 저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오세훈 의원님이 해명이 아니라 고 노회찬 유가족들께 아주 정중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대1 구조였습니다. 두 분 다 일단은. 그리고 뭐 안팎으로 1대1 예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익을 좀 따져보시죠. 1대1이 되면 모두에게 윈윈인 겁니까? 뭐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잃을 좋은 건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없고. 이런 생각인데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예. 정의당의 의석수 하나가 더해져서 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예.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상당히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진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 꼭 좋은 거냐? 민주당 내부도 이 찬반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군의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생겨서 예. 뭐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보여도 정의당과 민평당이 또 요구하는 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국회의 작은 정당들의 목소리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정의당이 한 석을 더 얻는다면. 예.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창원 성산이 그 자기들의 큰 교두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켜냈다라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도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상당히 얻을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와 앞서가지만 예. 여영구 후보의 소위 인물 경쟁력을 본다면 과거에 권영길 전 의원이나 예. 노회찬 전 의원 이 무게감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역전승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뭐 선거 결과로 정의당이 당선이 되고 의석이 추가돼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과거에도 그 교섭단체를 이제 이루었던 경험도 있고 네.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1대1이 된다면 저는 각 당에 주는 충격파는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그러나
통영 고성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고 창원에서도 정의당이 이겨서 2대 0으로 한국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확장성 없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제 분출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합리적 보수, 당 체질에 대한 개혁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철저한 반성이 부족했다라는 자성 이렇게 이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이 이기고 창원에서도 한국당이 이긴다면 그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대적인 쇄신이 불가피한 충격파가 오겠죠. 그래서 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공천 개혁이라든가 당무 개혁 이렇게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래서 1대1이 아닌 어느 경우에도 2대 0이 될 경우에는 여의도에 큰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야당의 반응을 저희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입니까?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전 춘추관장을 지내셨던 우리 권혁기 전 관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브리핑을 할 때 뭐 국민소통수석, 대변인 사전에 다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되지 않나요? 그럼요. 예. 뭐 대변인이나 수석의 브리핑은 이제 대통령 또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과 수석의 개인 생각을 발표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공식 발표문이 아니라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자단과 일문일답을 예. 진행하면서 좀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윤도한 수석의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래서 그 일문일답 전문을 제가 받아서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일단 뭐 청와대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추가 해명을 좀 하면 쑥스럽지만 이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날 이미 두 낙마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한 거거든요.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논란이 됐던 기자 간담회 내용에서는 사전 검증 기준에 대한 기자단과의 좀 논쟁식 일문일답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르쉐 문제라든가 주택 세채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위배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했으니까 청와대도 낙마가 되고 사과까지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전에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장관 후보자로 원천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주택 세 채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축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의 형식과 사연이 국민 정서에 안 맞는지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포르쉐를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는 모두 다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기준도 너무 엄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차적인 설명이 들으면서 제가 볼 때 좀 스텝이 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또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아들이 포르쉐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나타를 몰았으면 좀 나았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서에 맞고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기준, 공직자 가족들의 처신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배려가 더 필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반론을 하자면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저도 새누리당 대변인 뭐 7차례 했는데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날 뭐 두 분이 경질이 되고 사실상 경질이 된 거, 뭐 탈락이 된 거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으면 그 맥락에서
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 날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검증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니 문제되는 두 수석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일도 없다. 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조금 설명은 우리 전 춘추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윤도한 수석이 저렇게 뭐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자들과 거의 싸우다시피 했고요. 예. 춘추관장이 그만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버려두라고 예. 내가 질문 더 받겠다고 해서 아주 당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국민 감정을 더 자극을 했다. 그러니까 포르쉐 벤츠 조동호 이제 정통부 장관 후보자죠. 이제 전이 됐는데 이분의 두 아들이 유학을 하는데 3,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포르쉐 벤츠 타는 게 미국에서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워싱턴 특파원 했지만 미국에서 한국차 사서 쓸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예. 그런 문제가 덜 됐을 거고 솔직히 지적하는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도 낮춰서 이야기한 데다가 예.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여, 세금 탈루의 문제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집 문제도 지금 이 정부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파세요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을 맡겠다고 하는 그 후보자는 집이 세 채였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급히 장관 지명되기 전에 딸과 증여했고. 사이한테 증여해서 예. 한 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게 정말 적격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란 말이죠. 청와대는 처음에 그걸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냥 후보자로 지명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국민의 생각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청와대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소통수석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려면 그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 분통수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참 청와대의 참모들이 저렇게 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그다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막스 베버라는 분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신념과 책임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계신 분들 다 신념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윤리가 없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국민이 거기서 달리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사와 민정 두 수석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 물을 때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 실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을 자르면 야당한테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러는데 이게 과거의 청와대 방식이에요. 오히려 밀릴 때 좀 밀려주는 게 다시 앞으로 나가는 이모전진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데서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 책임의식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국 수석과 네. 조현옥 인사수석과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네. 잘 아실 거고 이런 책임론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조금 곤혹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조국 수석을 경질한다고 하여 이 청문회의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될 것인가? 저는 사람의 문제를 이제 야당은 많이 지적을 하는데 네. 저는 여전히 제도의 문제도 더 크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 보고 있거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청문회 제도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제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 다시 청문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여당은 물론 인사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개선, 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반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 다음 정부에도 보다 좋은 제도를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여야 간의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필요하면 입법, 더 나아가서 일부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시스템인 미국의 상원 인준제도 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개헌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의회에서 인준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막강해지고 의회의 권한도 막강해지지만 여권 입장에서 보면 한결 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과한 자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청와대도 이번 개각자들 낙마를 겪으면서 많이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특히 예. 뭐 부실학회, 해적학회 이런 논란은 7대 기준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국민 열세를 낭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 보강 등을 하고 있어서 무반성인 상태는 아닐 거다라고 한 번 더 해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6개월 있었는데 미국의 시스템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처간보까지 다 청문회하고 상원에서 인준 표결합니다. 대사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지금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 처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을 표결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훨씬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고 검증도 훨씬 꼼꼼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통과 안 될 경우는 청와대가 타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람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사람을 찾는데 그 인재풀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만 축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문제 있어도 그냥 이대로 가지. 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실학회 그것만 몰랐다는 거예요. 예. 부실학회는 근데 기자들이 구글링에서도 다 아는 걸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자기는 구글링 안 해봐서 몰랐다 이러고 그것도 뭐 말 잘못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좀 더 폭넓게 찾으면 훨씬 검증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고 실력도 갖춘 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을 교훈 삼아서 예. 대통령께서 인재를 좀 더 널리 구하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 제도 개선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장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그러면 예. 여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당이 맨날 여당하라는 법 없어요. 그러면 여당이 야당 될 때는 왜 우리가 그때 그거 안 했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개선하자. 이런 근데 저는 야당도 반대할 것 같아요. 다음번 정권을 잡았을 때 비해서 안 된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